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기술원 권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열화학적 에너지와 R&D 추진 현황 및 이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오 부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오 부장님 발표의 주요 내용이 지금 저희 R&D의 후속 사업에 대한 소개 부분이라서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실은 이 포럼의 참석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주로 이 기술 소개 위주로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와서 포럼 지금 자료집도 그렇고 발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뒤에서 많이 발표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생략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 R&D 제가 이제 선정하면서 그동안 특히 요 열화학적 에너지화 쪽, 단순히 얘기하면 가스화라든지 열분해 요화 쪽 과제를 제가 선정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대폭적으로 변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표는 현황 처리 실태라든지 뭐 기술 소개 그리고 기술 동향 이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생략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계 폐기물이 주로 이제 이런 종량제 봉투나 그냥 다양한 수거 체제를 통해서 배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질이 안 좋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부분은 앞서서 오 부장님 사진에도 소개됐지만 다양하게 불법 매립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 부분이 처리해야 될 더 숙제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처리장에 가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고전적인 수처리 수선별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수거 처리 시스템의 개선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집어 얘기하면 수거해서 분리선별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방향은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 폐기물의 오물질이라든지 수거의 문제 때문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저하된 반면에 일본은 굉장히 수거 분리 체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고품질의 제품도 나오고 고가 가치의 그런 영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되겠죠. 제가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이 표를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제가 같이 못해서 이걸 소개를 합니다. 2016년 환경부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폐기물 분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1,000만 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를 항상 인용하는 이유는 이 1,000을 그냥 100으로 단순화시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그냥 예상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쉽게 보기 위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경우에 대체적으로 한 50% 되죠. 사업장 폐기물이 한 44%,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한 5%. 이래서 1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물질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프리스틸렌 위주가 주로 형성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발생량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쪽으로 정의를 내렸을 때 이게 100%라고 한다면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 매립, 50% 재활용, 소각 40%. 아마 소각 부분은 많이 줄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서도 이제 재활용의 일부가 중국으로 수출했던 부분, 물질 재활용하는 부분, 에너지 회수. 이 에너지 회수 부분에서도 시멘트나 고용연료나 소각연료로 가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이 부분과 수출로 가려고 했던 한 2~3% 수량이 되겠죠. 그것과 물질 재활용의 에너지 회수 부분에 고용연료로 가는 한 16%. 이 부분이 결국은 팔로가 막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전체 폐기물 중에서 40% 이상이 뭔가
가야 되는데 그 뭔가 가는 방향은 물질 재활용보다는 이런 에너지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 자료지만 일본 데이터 보게 되면 일본이 2010년부터 걸고 에너지 회수 쪽을 50% 이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충분히 에너지화 쪽으로 가는 부분이 실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손쉬울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된 부분은 뭐 소각가스와 열분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소각 대비 가스화 부분이 장점이 이런 부분에 합성가스가 취급이 용이하고 고열 발전이라든지 제2원료로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을 가진 부분이 장점이고 그래서 가스화 부분이 성공하면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환경부에서 한 20년 가까이 저희가 가스화 사업 했지만 실제로 고정층 방식의 가스화 사업은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9년도에 생활 폐기물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의 가스화 부분은 비고정층 방식으로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실증화는 불가능해서 실용화로 궤도 수정해서 가고 있고 그건 역시도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가스화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주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현 주소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봤을 때는 고정층 방식에는 업드래프트하고 다운드래프트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하니까 다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현재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는 지금 국고가 240억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늘어나서 지금 상태는 한 280억 정도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 물질 재활용, 에너지화, 그리고 폐유리병 재활용 사업 이렇게 4개 분야가 나눠져 있고 이 에너지화 사업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에너지화 사업이 그렇게 적은 분야를 그러니까 적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과제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화 사업 하면서 기획 보고서는 2019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기획을 해서 기획보고서가 나와서 그거에 따른 사업이 추진된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나눠서 고용연료, 그러니까 가스와 열분해 이렇게 3개의 테마를 R&D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에 가서 보니까 선정은 3개 분야가 됐지만 먼저 고용연료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연료의 고품질화 쪽에 과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결국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도를 줄이는 그런 연구인데 사실상은 성공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고용연료 쪽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다만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용연료가 아니라 기존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중에서 그런 이물질이나 염소 농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으로 갔을 때 그 질을 높이는 재질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가스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저희가 실증화 사업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1차 공고 이후의 결과를 보니까 국내에서 제한된 기술로서는 실증화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 과제로 지금 전환을 해서 2개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건 또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제 열분해 유화기술 부분입니다. 열분해 유화기술 부분은 한 10여 곳이 지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기술의 실체가 안 보인다는 게 1차 공고 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부분이 열분의 유아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분의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R&D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들이 제조라든지 메인터넌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분의 유아 경우에는 1차에 선정된 과제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2차 공고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최초인데요. 환경부 R&D 중에서 현장 평가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술력과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평가라는 것을 넣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수요자 기반이라고 해서 제안자가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수요자를 찾아서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앞서서 오 부장님 발표하셨지만 선정된 과제가 지역난방공사가 수요자 기반의 수요 기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어느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요자 기반의 성공적인 사례로 나타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은 에너지 사업 쪽 R&D 형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R&D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후속적으로 사업화라든지 현장 적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감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4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연료 관리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요. 나머지 이제 가스화 과제 2개와 열분의 유아 과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KPC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라즈마 가스화 기술 분야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용량이 1톤 규모의 플라즈마 가스화 플랜트 설계 제작하는 기술이고요. 저희 RFP에 나간 목표치는 냉가스율 75%, 탄소 전환율 80%, 잔류물 강력 감량 10% 이하의 수소, CO2, 타르, 먼지 농도 이 정도로 목표치를 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경우에는 KPC의 경우에는 앞서서 GS 플라텍에서 개발된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제안을 가집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과제의 특징은 플라즈마 기술의 특징이 이 KPC와 대응하는 기술로서 웨스팅하우스 기술하고 프란스코 에너지 기술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열분의 온도가 KPC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원통형이라든지 아니면 열분해로 가스 세정력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운영이 되는 반면에 여기는 박스형, 일체형 용융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존 연료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분야 플라즈마 가스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 특허 조사한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플라즈마 관련된 기술은 대체적으로 한 500건 넘는 특허 출원 실적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중국이 146건으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한국 순입니다. 그리고 각각 기술 부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투입 기술, 논행각 기술, 출탕부 구조, 플라즈마 로 구조로 구분했을 때 투입 기술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많은 편이고요. 논행각 부분은 유럽, 그리고 출탕부 구조 부분은 중국이 많고 플라즈마 로 구조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주로 여기 중국 회사 원난 KDI 같은 데에서 특허 출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는 GS 플라텍이라든지 프란스코 에너지 같은 데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특징을 봐도 초기에는 플라즈마 구조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후속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고온에서 진행되는 반응이다 보니까 냉각 기술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STX에서 하고 있는 이중 유동층 가스화 기술 부분입니다. 규모는 이건 5톤 규모로 계획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200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술 목표는 앞선 KPC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중 유동층 가스화 방식 경우에는 기존의 유동층 가스화나 플라즈마 가스화법 대비했을 때 합성가스 중에 수소라든지 CO2 함량이 높고 합성가스 발열량이 높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운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닐 플라스틱을 가지고선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 동향을 보게 되면 주로 이 분야는 열분해 가스와 합성가스, 이중유동층, 타르 제거, 산성가스 이런 쪽의 내용의 특허가 주로 출원이 돼 있었고요. 미국이나 PCT 출원이 2000년도부터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지금 중국에서 많이 출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출원인은 에바라 코퍼레이션이 많고 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일본이 패밀리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열분해 유화 기술입니다. 주식회사 에코크리에이션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발표하신 그 과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과제 기본 목표는 10톤 규모의 열분해 실증 플랜트를 설치 운영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료 중에서 가연성 성분을 70% 이상 그리고 염소 성분을 80% 이상 제거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앞서서 발표 때 말씀하신 90%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정상 운전 일수 달성하기 위해서 8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 기술의 특징은 EPR 종합품을 이용해서 열분해 반응을 하고 나서 총매탑을 이용해서 거기서 기상 접촉 타점소 반응을 통해서 오일 제거, 그러니까 접이점 오일 제거하고 검 제거해서 청정유를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제의 경우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현장 점검을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다른 과제들 경우에는 과제를 제안한 업체가 이 현장 설비를 돌리는 업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회사가 열분해 유화를 제조하는 회사,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이 설비를 돌리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사다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을 현장으로 해서 저희가 갔었고 그 곳에 대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현장 테스트를 통해서 그 운영 체계에 대해까지도 검토를 해서 후속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상용화 때는 연구소라든지 대학에서 기초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연구가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제조 설비 기업이 꼭 연결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제조 설비 기업과 그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은 또 다른 별개라는 측면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특징적으로 규모는 한 연 3,00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혼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처리 없이 반연속으로 진행되면서 이온 촉매를 사용하는 게 여기 기술의 특징입니다. 특허 부분은 주로 열분해 촉매 기술하고 그 촉매를 이용한 플랜트 기술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가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생략을 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고부가 가치 과제로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열화학적 처리라든지 재생 계질성에서 수소 생산이 주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는 요 가스화 연료전지 기술이라든지 가스화 복합 발전 플러스 연료전지하는 병합 기술의 형태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열분의 UI 경우에는 앞서서 난방공사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열분에서 나온 지금 나프타 부분에 대해서 계실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재생유 부분에서 PSA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소화하는 두 가지 타겟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원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코로나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고령 인구라든지 1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분리선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분리선별이 더 안 돼서 혼합 배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물질이든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반면에 이제 소각이나 매립은 감소하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는 물질 재활용 쪽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에너지 재활용 쪽으로 증가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같은 게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 환경부 정책을 봤을 때는 물질 재활용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일부 이제 요즘은 에너지 재활용 쪽에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R&D 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원재 같은 건데요. 에너지화 부분의 가스화라든지 열분의 유화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주기로 이제 어떻게 사기성 많은 기업들이 나왔다가 없어졌다 하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R&D 지원 부분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일단은 물질 재활용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해야 될 대안이 이쪽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의지를 가져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의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기술 개발할 때 잘 아실 겁니다. 제일 모호한 부분이 그 인풋 원료가 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R&D 할 때 보면은 목표치만 주로 언급을 하는데 목표치보다는 인풋 물질이 뭐고 그래서 아웃풋이 뭐가 나오느냐 이걸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과제의 성공 실패를 가늠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풋 아웃풋에 대한 정확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연구가 돼야지만 그게 저는 어떤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부분은 개발된 기술이 파이로트 규모에서 성공할지언정 그것이 실규모에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성 있는 기술 개발 그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개발된다면 다음에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시설 투자가 아니라 민자 투자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이 분야가 발전하지 그렇지 않고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제언은 매번 제가 예를 드는데요.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원유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원유 1톤이 125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0.18톤의 납사가 나옵니다. 납사를 분해를 하면 뭐 에틸렌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것의 판매 가격이 한 183달러, 한 1.5배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9,000불로 금액이 상승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럼 초기 제품의 7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석유화학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창출 사례는 우리 여기서도 그러니까 폐기물 분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존의 정부의 EPR 지원 정책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돈을 벌고 또 조금만 벌어도 되기 때문에 저급한 제품 위주의 그런 지금 R&D부터 생산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극복해서 고부가치 활용의 제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고부가치 제품이라는 것은 에너지화의 경우에는 설비 플러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제품들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품질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R&D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품질 기준은
어떤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품질 기준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론화돼야지만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고 그 품질 기준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생산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소규모 가지고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할 겁니다. 일정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 규모를 필요로 하고 앞서서 지역난방공사에서 발표하셨지만 50톤, 100톤 일정 부분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가졌을 때 정부에서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지원 정책을 확대해서 이 부분의 활성화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품질 기준, 생산 규모, 규제와 정책 이 세 가지가 같이 협업이 돼야지만 이 분야 또 생활 폐기물 분야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